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준다고요? 18억을요? 우리는 친딸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서류 가방에서 꺼낸 한 장의 종이. 고인이 되신 어르신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내 재산 전부를 며느리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시누이 셋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어머니가 치이셨잖아요. 형님이 어머니를 회유한 거라고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 박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추운 밤, 63세 박순자 씨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30년, 남편 뒷바라지 30년, 시누이들 눈치 30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딸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할머니까지 돌볼 순 없어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모시던 시어머니를 이제 딸이 거부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90세. 치매가 심해져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은 순자 씨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방금 먹은 식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나 밥 안 줬어?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거짓말.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순자 씨는 인내심을 갖고 매번 설명했습니다.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최인수 씨는 5년 전 은퇴한 후 하루 종일 친구들과 등산만 다녔습니다. 집안일엔 일절 관심이 없었죠. 당신이 며느리잖아. 어머니는 당신이 모셔야지. 이것이 인수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도 집안 대소사도 명절 준비도 모두 혼자 했습니다. 명절 때면 시누이 가족들까지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워낙 손이 빠르시니까요. 우리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과일만 먹었습니다. 순자 씨는 주방에서 홀로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순자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췌장암 3기입니다. 늦게 발견되어서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3기. 순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말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돌봄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순자 씨는 그제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요. 3기래요.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면 되잖아. 근데 어머니는 누가 모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병보다 시어머니가 먼저인 남편. 30년 산 게 이거였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큰딸 민지, 아들 준호, 막내딸 수진. 얘들아, 엄마가 암이래. 그래서 할머니를 좀 도와줬으면 해서. 큰딸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저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시어머니도 있는데요. 할머니까지는 무리예요. 민지는 결혼한 지 10년.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친정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솔직히 할머니 치매 심한 거 알잖아요. 전문 요양원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준호는 대기업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봄보다 회사가 중요했습니다. 막내 수진만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엔 도와드릴게요. 근데 평일은 제 사정도 있어서요. 수진은 미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많았습니다.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했던 날들, 학원비 마련하려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 대학 등록금 내려고 친정 어머니께 손을 벌렸던 기억,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 엄마가 아플 때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누이 3명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재산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시누이 영희, 50대 후반, 시어머니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장사를 해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시세가 낮았지만 지금은 15억이 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30년 모셨으니까. 당연히 형님 몫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도 친딸들이잖아요. 둘째 시누이 경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실 때 단 한 번도 거들지 않던 시누이들이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시누이들은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해도 형님이 계시잖아요 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면회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제 암 투병하셔야 하잖아요. 어머니를 계속 모시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좀 나눠서 모실까 해요. 셋째 시누이 미희가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겠다는 말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재산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을 우리 넷이서 똑같이 나누는 게 어때요? 형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잖아요. 큰 시누이 영희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순자 씨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을 혼자 모셨어요. 밤새 기저귀 갈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언니들은 명절 때도 안 오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건 형님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집간 몸이고. 둘째 시누이 경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말. 30년간 들어온 그 말이 이제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인수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당신 누나들 말 들었어요? 어머니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그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 자식들이잖아. 당신은 며느리고. 인수 씨는 누나들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2주 후 순자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 후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울었습니다. 구토가 심했습니다. 먹는 것마다 토했습니다.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돌봄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등산만 다녔고 시누이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좀 돌봐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이 해야지.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는 등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매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순자 씨는 간신히 일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치매로 집을 나갔어요. 90세이시고 한복을 입고 계실 거예요.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비틀거리면서도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밤 11시 경찰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3km 떨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자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나를 알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무사히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못 봐서 어머니가 나간 거잖아. 순자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자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 돌봄만 중요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짐을 쌌습니다. 30년 살았던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만 챙겼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친정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언니는 순자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순자 씨, 앙상하게 마른 모습. 순자 씨는 30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의 외면, 시누이들의 탐욕.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자야, 넌 왜 그렇게 살았어? 당신 인생도 소중한 건데. 언니가 순자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난 며느리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암까지 걸렸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제라도 나온 거 잘했어. 여기서 쉬면서 치료나 받자. 언니는 순자 씨를 위해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베개.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언제 들어올 거야? 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잖아.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보세요. 당신 친어머니잖아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인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거역하지 않던 아내가 반항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역한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순자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남편 인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순자야, 밥 줘라고 불렀고 인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식사를 챙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아내가 다 했으니까요. 첫날
인수 씨는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찬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재료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라면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맨날 이렇게 대충 해? 나한테 라면을 줘? 인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는 더 난감했습니다. 냄새도 심했고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기저귀를 만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인수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배회했습니다. 인수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인수 씨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인수 씨는 시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들, 어머니 좀 돌봐주세요. 순자가 집을 나갔어요. 뭐, 형님이 왜 나갔는데? 큰 시누이 영희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암이라고 더 이상 못 모시겠대요. 어머, 그럼 어떡해? 우리도 바쁜데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둘째 시누이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어머니를 직접 모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산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오빠, 그럼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형님이 나간 이상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 시누이 미희가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사이 누나들이 재산을 챙기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죠. 오빠, 지금 생각 안 하면 늦어? 형님이 30년 모셨다고 우기면 어떡하려고? 큰 시누이 영희가 재촉했습니다. 인수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돌봄도 문제지만 재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수 씨도 어머니 재산이 신경 쓰였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좋을 텐데 아내가 가져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한편 순자 씨는 언니 집에서 항암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순자 씨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몸이 힘들 때마다 등을 쓸어주고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먹어봐. 암에 좋다는 음식이야. 언니는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순자 씨, 스트레스가 암을 키웁니다. 마음 편히 가지셔야 해요. 선생님, 그게 쉽지가 않네요. 가족들 때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순자 씨에게 필요한 건 치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으세요. 의사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생각하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기저귀 걱정, 남편 눈치, 시누이들 비위 맞추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2주 후 큰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뭐? 어머니가? 네, 아빠가 제대로 못 돌봐서 탈수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을 모신 시어머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상태가 어떤데? 위독하시대요. 엄마, 병원 좀 가보실래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신을 힘들게 한 시댁.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순자 씨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온몸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자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모신 사람, 때로는 힘들었지만 결국 정이 들었던 사람, 이렇게 쓰러져 계신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남편 인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왔어. 인수 씨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수 씨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30년간 아내가 다 해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물도 제대로 못 드셨나 봐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고.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시누이 셋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큰 시누이 영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머니 이렇게 되신 것도 형님이 집 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둘째 시누이 경희가 순자 씨를 비난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암 투병 중인데 책임을 묻는 시누이들. 그나저나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 시누이 미희가 중환자실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니들, 지금 어머니 위독하신데 그런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죠.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큰 시누이 영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제가 혼자 모셨어요. 언니들은 단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도 결국 재산 때문에 모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한 척 하더니. 둘째 시누이 경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헌신을 재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시누이들.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90세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야. 그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시누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있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재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시세가 15억은 될 거예요. 예금 3억 합치면 18억. 넷이서 나누면 한 명당 4억 5천씩이네. 형님은 며느리니까 빼는 게 맞죠. 큰 시누이 영희, 둘째 경희, 셋째 미희. 세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재산을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조문객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30년을 모셨다면서요? 그런데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데요. 며느리라고 당연하다는 게 말이 돼요? 조문객들은 순자 씨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장 마지막 날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요. 인수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공증한 유언장입니다. 개봉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누이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숙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재산 전부를 며느리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큰 시누이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친딸인데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둘째 경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년간 나를 친딸보다 더 잘 모셔준 순자. 내 딸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순자만이 내 곁을 지켰다. 그러니 내 재산은 순자에게 준다. 시누이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어머니가 치매셨잖아요. 셋째 미희가 소리쳤습니다. 이 유언장은 5년 전 어르신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증 날짜가 5년 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걸 남긴 것입니다. 시누이들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회유한 거예요. 재산 노리고 모신 거라고요. 큰 시누이 영희가 순자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모신 게 아니에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30년이나 모신 게 다 재산 때문이었잖아. 둘째 경희가 비난했습니다.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재산을 바라고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 도리를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미 순자 씨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30년 모셨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 친딸들은 뭐 했길래? 요즘 자식들은 부모 모시지도 않으면서 재산만 노리더라. 조문객들의 말이 시누이들에게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시누이들은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아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자 씨는 다시 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8억의 유산. 믿기지 않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시어머니가 널 알아본 거야. 30년 헌신을 알아준 거라고. 언니가 위로했습니다. 언니, 근데 난 이게 기쁘지가 않아. 30년이 돈으로 계산되는 것 같아서.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비난, 남편의 태도, 자식들의 외면. 돈을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간 순자 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남편 인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인수 씨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지.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인수 씨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 소식을 듣고 온 것이라는 것을. 여보, 당신은 제가 암 걸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건 내가 당황해서. 어머니는 누가 모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병보다 시어머니가 먼저였잖아요. 인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제 인생 살래요. 30년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박순자로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었으면 제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줬어야죠. 유산 생기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순자 씨의 말에 인수 씨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유산 소식을 듣고 태도가 바뀐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인수 씨가 애원했습니다. 30년간 저 없이도 잘 사셨잖아요. 등산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저는 그저 당신 시중 드는 사람이었어요. 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결심했어요. 순자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수 씨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꽃다발을 현관에 두고 순자 씨는 그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왔습니다. 큰딸 민지가 먼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뭘 몰랐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유산 받았으니까 이제 잘해주려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엄마. 민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다음 말이 순자 씨를 배신했습니다. 엄마, 그 유산으로 제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나가요. 순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이 돈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간 희생했는데 너희는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없었잖아. 이제 와서 돈 달라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손주들인데. 민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정한 건 너희였어. 엄마 집 나갈 때 말렸니? 병원 한번 와봤니? 순자 씨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다음 날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준호는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준호야, 엄마가 아플 때 너 뭐 했니? 엄마, 그건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할머니 돌봄은 도와줬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 돈 한 푼도 너한테 안 줄 거야. 엄마, 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엄마 아플 때 옆에 있어야지.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도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 전세자금 좀 도와주세요. 2억만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아, 너도 돈 때문에 온 거니? 엄마, 저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집주인이 나가래요.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순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아플 때 뭐 했니? 할머니 모실 때 도왔니? 자식 셋 모두 똑같았습니다. 돈만 필요했지 엄마는 필요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순자 씨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커피숍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룰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카페.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덜으니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 놀라운 일이에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대로만 가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음을 편히 가진 게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30년을 참으셨다니.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거죠.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며느리로 30년 살았어요. 뉴스에서 사장님 이야기 봤어요. 여자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앉으세요. 순자 씨는 따뜻한 커피를 내왔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 씨와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25년, 남편의 무관심, 시누이들의 텃세,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용기를 내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요.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30년 걸렸어요. 순자 씨가 여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가족 다 잃었잖아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게 아니에요. 원래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떠난 거죠. 오히려 저는 저를 찾았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여자도 집을 나왔습니다. 순자 씨의 카페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순자 씨의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완치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카페는 희망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30년 헌신한 며느리, 새로운 삶을 찾다. 방송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 씨를 응원했습니다. 카페에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순자 씨는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그런데 엄마 없이는 결혼식 못 올려요. 엄마 축복 받고 싶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제가 너무 못났죠? 엄마 아플 때 옆에 없었어요. 이제라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축복해줄게. 결혼식 날 순자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전 남편 인수 씨가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이구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요. 제 인생도 소중히 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넌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2년 후 순자 씨의 카페는 체인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서울에만 5개 지점, 모두 순자 씨와 비슷한 처지였던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카페 운영법을 가르쳐주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30년 희생,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다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겠죠.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막내딸하고만 연락해요. 나머지는 각자 인생 살고 있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순자 씨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절망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배신도, 분노도,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 씨는 희망을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65세 박순자.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박순자로.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 앞에 붙은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순자 씨의 카페에는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순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절망 끝에 찾은 희망.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언젠가 순자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박순자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 그 일기를 읽던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수진아, 너도 너의 이름으로 살아야 해.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순자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순자 씨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63세에 찍은 사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살이 오르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진. 그 사진 아래 문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도 순자 씨는 카페 문을 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커피 향이 퍼집니다. 어서 오세요. 희망의 카페입니다. 순자 씨의 밝은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30년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상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